도쿄 트렌드 인사이트 2025 파트 2. 다수의 기업이 가차 뽑기를 활용한 마케팅을 진행하는 가운데 특히 Z세대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캠페인이 있다. 바로 목적지를 알 수 없는 여행 가차다. 여행의 행선지가 어디가 될지 모르는 무작위로 목적지가 결정되는 피치항공의 가차가 큰 인기를 모았다. 가차 캡슐 하나를 얻기 위해 필요한 금액은 5,000엔. 5,000엔을 내고 뽑은 캡슐에는 종이 한 장과 기념 배지가 담겨 있다.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여행이 예전만큼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어디로 갈지 모르는 항공권이라는 참신한 기획은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다. 캡슐을 뽑기 전까지는 어디로 가게 될지 모른다는 점은 여행의 설렘을 2배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피치항공은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두근거림과 여행의 설렘에 재미까지 더했다. 캡슐 안에는 당첨된 여행지와 함께 여행지에서 수행해야 할 미션이 적혀 있다. 여행지에서 이러한 미션을 수행한 후 사진을 찍어 피치항공이 운영하는 SNS인 타비토코에 투고하면 매월 한 명을 추첨해 3,000엔 상당의 피치 포인트를 선물로 주기도 했다. 여행 가차 판매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틱톡에는 가차 관련 영상이 1,100만 회 이상 재생되었으며 가차는 1만 개 이상 판매되었다. 이 외에도 호텔 리오타니, 도쿄나 프린스 호텔도 숙박권 혹은 레스토랑 식사권의 가차를 연달아 기획했다. 이들 또한 일본 어느 도시에 있는 호텔의 숙박권에 당첨될지 모른다는 점으로 참가자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일본 젊은 층의 소비 행태에 관해 설명할 때 바나레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다양한 제품에서 바나레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는 사케 바나레 혹은 알코올 바나레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소버 라이프라 불리는 술을 멀리하고 건강한 생활을 선택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 취하지 않는 것이 멋있다라는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알코올 음료 경쟁이 격화되면서 맥주 기업들 또한 무알코올 맥주의 품질 향상에 힘을 쏟고 있다. 아사히 맥주의 무알코올 맥주인 아사히 제로는 보통 맥주보다 2배 농도가 짙은 맥주를 만들고 거기에서 알코올을 빼는 방법을 사용해 알코올이 들어간 맥주와 비슷한 맛을 낸다. 아사히 맥주가 선보인 행보가 흥미롭다.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늘자 Z세대를 타깃으로 술을 마실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바를 연 것이다. 2022년 6월 아사히 맥주와 디지털 마케팅 에이전시인 덴츠 디지털이 공동 출자해 스마도리 바를 만들었다. 이곳의 콘셉트는 술을 못 마시는 사람에게도 술 마시러 가자고 권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에 따라 같은 음료라도 알코올 도수를 0%, 0.5%, 3%의 3가지로 제한해 고객이 선택하도록 한다. 스마도리 바에서는 알코올 도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에 술을 마실 수 있는 사람과 마실 수 없는 사람이 같은 음료를 즐기며 술자리를 함께 할 수 있다. 아사히 맥주는 스마도리 바를 술을 마시지 않는 고객을 이해하기 위해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점으로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스마도리 바에서는 라인 메신저 앱을 통한 주문 시스템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한 사람으로부터 주문 내역에 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아사히 맥주는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알코올에 대한 내성이 낮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메뉴는 무엇인지, 시간대별로 어떤 메뉴가 잘 팔리는지, 성별과 연령별대로 특징적인 음주 성향은 무엇인지 등을 분석할 수 있다. 최근 젊은이들에게는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는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어떤 공간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는가가 여행의 주된 목적이다. 젊은 층의 여행에 대한 정의가 바뀌면서 숙박시설에 요구되는 점도 달라졌다. 호시노 리조트는 일정한 규모의 시장이 예상되는 특정 소비자 집단을 타깃으로 삼는 스몰 매스 마케팅 전략을 실행 중이다. 그중 베브5는 20에서 30대를 타깃으로 만든 호텔 브랜드다. 베브5라는 이름을 단 첫 번째 호텔은 도쿄에서 기차로 1시간이면 도착하는 유명 휴양지인 카루이자와라는 곳에 위치했다. MZ 고객이 약간의 비일상적인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장소, 친구와 여유롭고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 이자카야 이상 호텔 미만의 콘셉트를 가진 공간, 이것이 베브5가 노리는 전략이다. BEBO는 365일 가격이 변하지 않는 고정 요금제를 시행하며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음식과 음료를 외부에서 사와 공용 공간에서 즐길 수 있으며 공용 공간은 24시간 오픈되어 있다는 것이다. 베브5는 호텔 업계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던 엄격한 규칙을 없애는 것으로 20대가 숙박시설에 대해 가졌던 불만을 해소했다. 젊은이들 혹은 소비자들이 떠나가는 산업이 있다면 현재의 서비스와 제품에서 무엇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보자. 도리어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다. 타이파. 타이파는 시간 대비 효과, 즉 어떤 일에 투자한 시간과 그 시간 동안 얻은 효과나 만족도를 나타내는 단어다.
비용 대비 효과를 뜻하는 코스파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 타이파는 2022년 올해의 신조어에 선정된 후 최근 일본 언론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빈번하게 쓰이고 있다. 타이파를 중시하는 지세대의 특성을 잘 파악하면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취업 활동에서도 타이파를 중시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 취업 활동은 한정된 시간 안에 다수의 회사를 조사하고 면접을 준비해야 하는 만큼 얼마나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배경으로 최근 취업 준비생과 기업의 시간을 아껴주는 타이파를 의식한 서비스가 눈길을 끈다. 2020년 설립된 아바바라는 벤처기업은 최종 면접에서 떨어진 취업 준비생을 최종 전형까지 남은 취업 준비생으로 관점을 전환해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기업 측이 최종 선발까지 갔지만 아쉽게도 탈락한 취업 준비생에게 보내는 불합격 통지 이메일의 말미에 아바바의 등록 링크를 첨부한다. 이곳에 등록한 취업 준비생은 어느 기업의 최종 인터뷰까지 합격했는지 입력할 수 있으며 아바바와 제휴한 기업의 채용 담당자는 이를 열람할 수 있다. 최종 면접까지 갔던 학생들은 이미 어느 정도 역량을 인정받은 상태다. 불합격한 취업 준비생의 대부분이 역량이 부족하다기보다는 기업과의 핏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아바바는 기업과 취업 준비생의 노력과 시간을 아껴주고 불합격한 학생을 최종 면접까지 간 우수 인재로 긍정적으로 포지셔닝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 일본의 대표적인 우동 체인점인 마루카메제면이 2023년 5월에 마루카메 쉐이크 우동을 출시했다. 이 우동은 출시 3일 만에 21만 개를 판매하는 기록을 세웠다. 쉐이크 우동은 이름 그대로 흔들어 먹는 우동이다. 컵 모양의 용기에 우동 한 그릇과 육수, 채소 등의 재료가 담겨 있고 컵을 위아래로 흔들면 면과 재료가 잘 섞이도록 만들었다. 인기의 비결은 첫째 상품의 타이파가 높고 둘째 높은 가성비다. 쉐이크 우동은 390엔이라는 가격에 설정되어 있다. 갓 뽑은 쫄깃한 우동을 4,000원 이하의 가격으로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성비가 좋은 제품인 것이다. 에모 소비. 에모란 영어 단어 이모션에서 유래한 일본어로 감정적, 감성적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에모 소비는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감정을 중시하는 소비를 말한다. 일본의 캔디 제조회사인 칸로는 점점 줄어드는 사탕 소비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연구를 거듭했다. 그리고 감성사탕이라고 불리는 상품을 발매해 Z세대 사이에서 히트를 쳤다. 이 제품은 사탕이 입안에서 사라지기까지의 시간 동안 스토리나 풍경이 떠오르도록 만들어 감성적인 느낌이 들게 계획되었다. 반투명한 플라스틱 소재의 컬러 패키지 안에 7개의 캔디가 들어있다. 패키지는 스마트폰 모양으로 위에는 음악 재킷 사진과 같은 느낌의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고 아래에는 정지, 곡 넘기기, 되돌리기 등의 조작 버튼이 인쇄되어 있어서 음악 재생 앱을 연상케 한다. 인상적인 점은 패키지 뒷면에 적힌 노래 가사에 맞추어 사탕의 맛이 변한다는 점이다. 뒷면에 적힌 노래 가사를 읽으면서 캔디를 녹여 먹으면 가사의 내용과 느낌에 따라 사탕의 맛이 변한다. 칸로의 감성 캔디는 에모 소비의 성공 사례로 꼽힌다. 흔한 사탕의 감성을 입혀 Z세대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3장 공간의 쓰임이 바뀌다. 공간의 변화는 라이프 스타일과 트렌드의 변화를 반영한다. 판매를 위한 공간에서 전시와 체험을 위한 공간으로 변화하는 사례들을 살펴본다. 일본에서는 자가를 소유하지 않고 임대주택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많다. 또한 1인 가구가 많고 전세 개념이 없는 일본에서는 우리보다 일찍 공유주거를 대표하는 코리빙하우스와 쉐어하우스 문화가 발달했다. 최근에는 임대주택과 코리빙하우스가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정 취미에 특화된 콘셉트의 임대주택이나 쉐어하우스가 크게 늘고 있다. 사는 것 자체가 하나의 체험이 되고 있다. 도쿄 bun교쿠에 위치한 쉐어하우스에는 수행하는 방이라는 방이 있다. 이곳은 근육 강화라는 콘셉트를 내세운 쉐어하우스로 전속 트레이너가 상주하면서 입주자들에게 퍼스널 트레이닝을 진행한다. 물론 유료로 진행된다. 또한 인테리어와 디자인과 설계 시공을 하는 파노마는 2022년 도쿄도 조우시에 자전거를 좋아하는 여성을 위한 쉐어하우스를 만들었다. 비단 쉐어하우스뿐만 아니라 특정 콘셉트를 내세워 차별화를 꾀하는 임대 아파트도 등장하고 있다. 가와사키시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 내에는 18세대의 모든 방에서 그랜드 피아노, 바이올린, 색소폰 등의 악기 연주가 가능하다. 뮤지션이란 임대주택이다. 100여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지하 공간에서는 입주자들이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 라이브 공연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1.3배 정도이지만 대기자가 밀려있다. 또한 최근에는 유튜브나 게임 방송을 하는 게이머들의 입주도 늘고 있다.
이러한 취미와 특화된 주거 공간은 특히 MZ세대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취미를 넘어 입주자들을 지원하는 쉐어하우스들도 있다. 리버티 하우스에서는 입주민들 앞에서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는 세션이 정기적으로 열린다. 또한 만화가들이 모이는 쉐어하우스 또한 흥미롭다. 만화가 혹은 만화가 지망생들을 위한 타마토키와소 단지는 만화가인 주민과 기업을 중개해 주민들의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도록 돕는다. 또한 주민들이 그린 작품을 만화 앱에 게재해 판매하는 등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일과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명확한 콘셉트를 가진 쉐어하우스 및 코리빙하우스가 인기를 끌자 코리빙 사업에 진출하는 회사들도 꾸준히 늘고 있다. 캠퍼스 노트로 유명한 일본의 문구용품 및 사무용 가구 제조업체인 고쿠요는 색다른 코리빙하우스를 선보였다. 주거공간과 카페, 스튜디오를 완비한 더 캠퍼스 플랫 토고시는 지하 1층과 지상 5층 규모로 2층부터 5층까지 총 39개의 방이 있으며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입주민과 동네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스튜디오와 카페가 들어서 있다. 고쿠요가 만든 이 쉐어하우스의 특징은 이 스튜디오라고 부르는 시설 때문이다. 피트니스 스튜디오, 쿠킹 스튜디오, 주방, 회의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스튜디오를 이용해 입주민들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입주민들은 자신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테스트 마케팅 차원에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하여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다. 일본의 다양한 코리빙하우스 중에서도 20에서 30대에게 특히 인기를 끄는 곳은 소셜 아파트먼트로 이것은 교류형 임대 아파트라는 콘셉트로 일반적인 쉐어하우스는 8에서 10명 정도가 함께 지내는 경우가 많으나 소셜 아파트먼트는 한 동을 통째로 빌려 운영하며 약 60에서 80명이 공동으로 생활한다. 사이타마현 와코시에 운영 중인 소셜 아파트먼트 필름스 와코는 약 3평 정도의 개인방이 123실이 있다. 약 40평 크기의 공용 라운지에는 소파와 테이블이 여러 개 준비되어 있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건물에서 지키고 있는 규칙은 입주자가 라운지 등 공용 공간을 한 번도 거치지 않고 자기 방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누구와도 마주치지 않고 자기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동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셜 아파트먼트는 때로는 연결되지만 때로는 혼자 있고 싶은, 즉 느슨하게 연결되고 싶은 니즈를 반영한다. 확산되는 몰입형 공간. 이머시브는 몰입의 의미로 최근 마케팅 업계에서 주목하는 키워드이다. 3D 영상, 조명, 향기 등 최신 기술을 융합해 오감을 자극함으로써 콘텐츠의 세계관에 깊이 빠져드는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이 일본에서도 확산 중이다. 팀랩은 2018년 도쿄 오다이바의 세계 최초의 디지털 아트 뮤지엄인 모리빌딩 디지털 아트 뮤지엄 앱손 팀랩 보더리스를 선보였다. 또한 도쿄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장소인 아자부다이 힐스의 지하에도 팀랩의 디지털 아트 전시가 들어섰다.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다른 공간에서는 맛볼 수 없는 스토리와 경험을 설계하고 있으며 그 방법 중 하나로 디지털과 현실 공간을 융합해 몰입감을 극대화한다. 디지털 기술을 오프라인 공간에 융합해 작품과 내가 하나가 되는 듯한 느낌을 주는 몰입형 전시가 다수 등장하고 있다. 최근에 몰입형 체험에 중점을 둔 이머시브 포트 도쿄가 2024년 3월 도쿄 오다이바의 문을 열었다.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유럽의 한 마을의 주민이 된 것이며 마을 곳곳에서 다양한 몰입형 쇼가 진행된다. 예를 들어 90분에 걸쳐서 진행되는 더 셜록은 명탐정 셜록 홈즈가 용의자를 쫓는 스토리로 배우가 혼자서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객과 함께 수수께끼를 풀거나 등장인물을 쫓아다니며 스토리에 몰입한다. 이머시브 포트 도쿄는 다양한 스토리를 현실에 재현한 쇼를 모아 만든 새로운 개념의 테마파크이다. 관객은 스스로 움직이고 참여하며 능동적으로 세계관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진정한 몰입을 경험하게 된다. 최근에는 엔터테인먼트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서도 몰입형 쇼를 활용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 고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교토시와 오사카시에 있는 호텔시에는 현실과 엔터테인먼트의 경계가 없다. 호텔에 숙박을 하면서 연극을 감상하고 체험하는 숙박형 연극을 상연하고 있다. 객석에서 무대를 보는 일방적인 연극과 달리 로비나 객실 등 호텔 한 동이 무대가 된다. 스토리는 고객이 호텔에 머무는 1박 2일에 걸쳐 진행되도록 설계되었다. 이야기의 큰 줄기는 정해져 있지만 배우의 대사는 대부분 애드리브이다. 현실과 이야기의 구분이 없는 몰입형 숙박은 특히 젊은 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20대 후반에서 30대까지의 여성이 관객의 약 70%를 차지한다. 기업들도 이런 몰입형 경험을 마케팅에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아사히 맥주로 2024년 4월부터 약 5개월간 도쿄 긴자의 슈퍼 드라이 이머시브 익스피어런스를 선보였다.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총 3층으로 구성된 매장에는 맥주 제조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몰입형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입장료는 700엔을 지불하면 맥주 한 잔을 마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맥주 거품에 로고를 그려 넣는 포마트를 포함한 다양한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어서 퇴근길에 가벼운 마음으로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다. 미디어가 되어가는 오프라인 공간.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주목받는 상업시설인 더 현대 서울은 매장의 절반 정도를 휴게 공간으로 만들었다. 이처럼 오프라인 점포의 역할은 판매에서 소통과 전시로 바뀌어가고 있다. 상품은 진열되어 있지만 정작 그 자리에서 구매할 수 없는 쇼룸형 매장이 늘고 있다. 이에 한 발 더 나아가 최근 많은 업계에서는 오프라인 공간에서 소비자의 행동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한다. 소고 세이부 백화점의 추스베이스 시부야, 다이마루 백화점의 아스미세, 신주쿠 다카시마야 백화점의 미츠스토어. 이렇게 세 곳은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브랜드의 공간을 빌려주고 제품을 전시한다. 이 공간에 자사 매장을 갖추지 못한 온라인 태생의 D2C 브랜드들이 일정 구획을 빌려 자사의 제품들을 전시하고 소비자들이 이 제품을 체험하도록 전시한다. 일본을 대표하는 팔지 않는 가게 중 하나는 베타비 팔타이다. 가로 60cm, 세로 40cm 크기의 진열대 공간을 1구획이라고 구분 지으며 제조사는 1구획의 자사의 제품을 전시하고 월 30만엔을 지불한다. 베타의 특징은 점포 내 설치된 인공지능 카메라가 고객의 동선과 행동을 분석하여 고객의 유형별 제품 선택을 데이터화한다. 정량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데이터 또한 수집한다. 베타의 스태프가 고객과 대화하면서 얻은 제품에 관한 의견을 제조사에 전달한다. 2023년 2월 매일 1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도쿄역의 식음료의 체험을 위한 쇼룸 엠파운드가 기간 한정으로 오픈했다. 엠파운드는 크게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전시되는 상품들을 홍보하는 것인데,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기존 매장과는 다른 고객층에게 접근할 수 있으며 그동안 접점이 적었던 고객층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매장 내 카메라와 비콘을 통해 방문자 수, 성별, 연령대, 상품 앞을 지나가는 사람 수 등의 정보를 데이터화한다. 여기에 적외선 레이저를 이용해 고객의 동선 데이터를 분석한다. 고객의 이동이 많은 곳은 빨간색으로, 적은 곳은 파란색으로 표시한다. 이처럼 일본의 팝업 스토어는 단지 제품을 전시하는 것을 넘어 고객의 행동 데이터를 확보하는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이처럼 팔지 않는 가게를 만들고 고객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들까지 등장하고 있다. 베타는 베타의 판매 시스템, 분석 툴, 베타의 스태프 트레이닝 등을 제공해 다른 소매업자가 자사의 매장에 팔지 않는 매장을 만들 수 있는 바이베타라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또한 2023년 4월 후쿠시마 닛산 자동차는 300여 평의 매장 내에 약 40여 평을 베타와 같은 곳으로 만들어 가전제품과 타이어 등을 전시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유명한 치타야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컬처 컨비니언스 클럽 또한 팝업 스토어의 출점을 돕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빈 공간을 빌려주고 싶은 매장과 빈 공간을 이용하고 싶은 브랜드를 매칭해 쇼룸형 매장을 만들어주는 사업이다. 컬처 컨비니언스 클럽과는 다른 방식의 공간 대여 사업도 등장했다. 일본 전국의 출판사와 서점을 연결하는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토안이 신규 사업으로 런칭한 공간 대여 플랫폼인 북마크 스페이스를 시작했다. 북마크 스페이스는 서점 내 공간을 대여하고자 하는 서점과 팝업 스토어를 만들고 싶어하는 제조사를 온라인으로 매칭해주는 서비스이다. 특히 서점을 방문하는 고객들의 연령대가 다양하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고객과의 접점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최근 일본에서는 자사의 공간을 다른 브랜드에 임대해 브랜드가 소비자와 만나는 장을 만들고 임대 수익을 얻는 비즈니스 모델이 확산되고 있다.